그래서 김정은도 핵무기는 마지막에 쓰는, 김정은의 핵무기 사용을 억제하려면 갖고 있다는 것은 김정은 입장에서 굉장히 무서운 무기입니다. 북한이 핵무기 사용 그런 징후가 보였을 때 여기서 공격을 하면 북한은 어디서 날아오는지 모르고, 저는 전자권 전환을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김정은이 요즘 한국과 관련해 가지고 가장 신경 쓰고 좀 날카로워진 부분, 우리가 지금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이 대목인 것 같습니다. 사사건건 다른 거는 좀 국가 대 국가라면서 관여 안 하면서 이거 엄청 민감하게 얘기하고 있고, 한국이 핵 잠수함 보유까지 추진하고 있다, 정세를 극도로 악화시킨다, 뭐 이렇게 비난까지 했습니다. 북한 왜 이러는 겁니까? 핵추진 잠수함은 우리 군이 자주국방에서 정말 갖고 싶어 했던 사실 끝판왕입니다. 예. 항상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셨던 북한의 핵무기. 우리는 핵이 없는데 과연 우리가 정말 북한 핵에 대응할 수 있느냐, 그런 무기체계가 있느냐였을 때 한국군이 가장 그래도 최대한 가질 수 있는 무기가 핵추진 잠수함입니다. 북한의 핵무기를 통해, 핵무기는 제2격 능력, 세컨드 스트라이크라고 부른 이유가 보복 능력입니다. 그래서 김정은도 핵무기는 마지막에 쓰는, 정말 죽기 전에 보복용으로 쓰는 무기인데, 이 김정은의 핵무기 사용을 억제하려면 우리도 세컨드 스트라이크 전략 무기가 필요한 상태인데, 그것이 우리 군이 갖고 있는 현무5에 더해서 핵추진 잠수함을 갖고 있다는 것은, 거기에 핵추진 잠수함에 우리가 현무 계열의 탄도미사일을 탑재를 한다면 김정은 입장에서 굉장히 무서운 무기입니다. 왜 무섭냐면, 핵추진 잠수함은 디젤 잠수함하고 다르게 굉장히 오랫동안 잠항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안 올라와도 됩니다. 근데 이제 승조원들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올라오는데, 디젤 잠수함은 발전기를 돌려서 배터리에다가 충전을 시켜야 되니까 그게 공기가 필요합니다. 그 공기를 주입시키려고 계속 올라와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핵추진 잠수함은 원자로를 돌려서 계속 가는 거라 이거는 무제한으로 잠항할 수 있고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 디젤 잠수함에서 SLBM을 이제 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캐나다 잠수함에 안타깝게 좀 수주가 안 됐지만 우리가 보여줬던 도산 안창호함은 거기서 탄도미사일을 쏠 수 있는 그러한 함입니다. 그래서 캐나다 해군이 하와이에서 타고 이렇게 자기네들 캐나다까지 가서, 우리 진해에서 출발해서 캐나다까지 가는 거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디젤 잠수함이. 캐나다 해군이 자기네들 굉장히 오래된 혼다 타다가 테슬라 타는 것 같다, 막 이렇게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좋은 그러한 것이, 그중에 거의 탄도미사일을 다룰 수 있다는 것인데, 만약에 이 보복 능력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을 원산 앞바다라든가 북한 지역에서 정말 은밀한 곳에 갖다 놓고 북한이 핵무기 사용 그런 징후가 보였을 때 여기서 공격을 하면 북한은 어디서 날아오는지 모르고, 그러네요. 한국 쪽만, 휴전선 이남 쪽만 보고 있었는데 옆에서 날아온다.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그러한 잠수함이기 때문에 보복 능력에서는 사실 최고의 잠수함이고, 그다음에 북한도 지금 굉장히 핵추진 잠수함, 거기는 핵 잠수함, 그렇죠. SSBN. 핵으로 가고 핵을 쏠 수 있는 그런 잠수함을 만들겠다고 하고 8,700톤급 잠수함을 작년 크리스마스 때 보여줬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아주 잘 받았습니다. 근데 굉장히 기이한 잠수함입니다. 잠수함은 잘 가려면 굉장히 이렇게 돌고래처럼 매끄럽게 만들어야 되는데, 모든 걸 다 담은 잠수함입니다. 어뢰도 달고 위에 SLBM도 달고 이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었는데 과연 그게 정말 돌아다닐 수 있을까 할 정도의 좀 기이한 잠수함이긴 하나, 일단 만들었으니까 그러한 잠수함을 대응할 때도 가장 효과적입니다. 결국은 잠수함들이 대부분 원산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런 곳에 가서 이렇게 은밀하게 매복 같은 걸 하고 있다면, 북한의 잠수함은, 핵 잠수함은 실시간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최고의 잠수함이다. 그래서 북한의 핵 잠수함 대응, 그 다음에 보복 능력에 우리가 갖게 되는 것, 이런 것이 핵추진 잠수함은 굉장히 의미가 있게 됩니다. 사실은 이게 핵추진 잠수함이 작년 10월 경주 에이펙 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중국하고 북한 견제하려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시진핑 입장에서는 조금 기분이 나쁘지 않았을까요? 공개적으로 이제 그런 얘기 나오는 거에 대해서. 그 이유는 이제
원래는 문재인 정부 때도 네. 이거는 굉장히 노무현 정부 때부터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을 갖고 싶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왔던 것입니다. 근데 노무현 대통령 때는 몰래 만들려고 하다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면서 못 만들었고, 문재인 대통령 때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얘기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비공개로 오케이 했는데 그 소위 비확산주의자들, 미국의 미 국무부의 그 절대 핵물질을 이전해 줄 수 없다는 비확산주의자 때문에 실패했던 거고,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해야 되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아예 공개적으로, 미국은 오로지 대중국경제가 가장 중요하니까 그렇죠. 중국용으로도 쓸 수 있어. 그러니까 미국한테도 좋은 거야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말씀하셔서 이것이 합의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포인트는 잘 짚은 것 같아요. 그죠? 네, 트럼프가 그냥 확 네, 반색하면서 네, 네. 중국 견제하는 거면은 우리가 줄게 하고 네. 확 속칭 이제 받아 묻는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좀 이게 자신들한테 어떤 좀 실제적으로 위협이 된다고 좀 느낄 수 있나요? 느끼죠. 예. 그러니까 우리한테 핵추진 잠수함을 합의해주기 전에 미국은 호주에 지금 핵추진 잠수함을 팔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은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버지니아급 잠수함을 만들어서 주고, 그 안에 있는 소형 원자료도 전부 실드 돼가지고 절대 못 뜯어보게 그렇게 해서 주겠다는 건데, 그걸 주려니까 핵물질 이전이 문제가 돼서 오커스라는 호주, 영국 그 연합체를 미국까지 만들어서도 하려는데 아직까지도 못 나가고 있는데, 오커스가 출범했을 때 중국이 굉장히 반발했습니다. NPT의 불이행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번에 작년 10월 30일 날 했을 때 중국에서는 그냥 한미 양국이 핵 비핵화 의무를 이행하고 지역 평화 안정을 침해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원칙적인 얘기만 지금 내놓은 상태인데,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무기체계인 거죠. 역시 이제 오랫동안 군 또 작전 전략 또 대북 전략 이런 것들을 짜오셨기 때문에 남북 관계에 대한 걱정도 많으실 거고, 북한 군 도발에 대한 어떤 대비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한국 군 또 방위 산업이 앞으로 이런 것만은 좀 틈을 메워가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좀 치중하면 좋겠다고 후배들이나 아니면 관계자분들한테 좀 당부 말씀을 하신다면 어떤 점이 좀 강조가 돼야 될까요? 저는 전자권 전환을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고유의 전략 전술이 사실 우리가 없습니다. 한국군 고유의 그 군사 전략과 전술이 없을 수뿐이 없었던 것이, 전쟁이 나면 당연히 주한미군 사령관, 연합사령관, 그러니까 미군 사성장군이 전쟁을 지도해야 하고 지휘했기 때문에 어떻게 싸워야 될지 몰랐던 부분이 있어서, 이걸 하려면 전자권을 전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이란 전쟁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스라엘과 미국의 전쟁 목표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미국이 싸우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도 한국군이 만약에 나면 북한군의 공격에 우리 국민들은 죽어나갔을 때 우리의 전쟁 목표와 미국의 전쟁 목표가 다를 수 있다.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 대한 스스로 고민을 하려면 일단 제도적으로는 전자권 전환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란 전쟁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렇게 보면 러시아가 전 세계 군사력이 2위고 우크라이나가 거의 20위권입니다. 근데 이렇게 오래 싸우는 것은 4년 반 넘게. 이게 제1차 세계대전보다 더 오래 지금 전쟁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 뭐 두세 달이면 끝날 걸로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란 전쟁도 이렇게 오래 갈 거라고 생각 못하는 것들은 그들만의 고유 전략들이 있습니다. 그들만의 자기네들이 좀 약한 그런 국가지만 어떻게 싸워야 되겠, 그게 이제 드론전의 핵심이었는데, 이런 군사 전략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 방산 관련돼서는 상용 산업, 민간 산업과의 융합. 이게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드론전에서 승기를 잡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한대로 열렸게 정말 좋은 민간 산업들 빨리 가져와서 군사하고 섞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방위 산업 절차가, 이번에 나오는 KF-21이 2001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국산 전투기를 만들자고 하고 25년 만에 처음 양산 전투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너무 오래 걸립니다. 이제는 지금 저걸 쓰지만 상용 민간하고 결합되는 이것을 저가용 드론들을 만들어내는 이 체계를 빨리 배워야 한다. 이 전쟁 양상에, 그것이 전쟁 양상을 바꿀 수 있는 방산으로 바꾸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정말 교과서인 러브 전쟁과 이란 전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교훈을
빨리 우리도 받아들여야 된다. 왜냐하면 북한군은 실전에서 배우고 있어서 네. 그런 부분을 빨리 습득해서 한국군도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또 북한과 직접 협상을 하시면서 오랜 기간 쌓아온 경륜이 또 있으시고요. 지금은 이제 대학에서 호학들을 또 가르치시면서 여러 가지 축적된 지식들, 또 인사이트 있는 어떤 비전들,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조용근 전 국방부 대북 정책관님 모시고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